까칠할수록 더 끌린다. 나쁜 남자가 매력적인 이유. 인간에겐 행복의 속절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잠깐의 행복 속에서 그 두려움을 맛보느니 차라리 약간의 불운 속에서 싸구려 감상에 빠지는 쪽을 택하는지도 모른다. 그 덕분에 우리 주변에는 늘 멜로드라마가 넘쳐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받아도 좋으니 한 번쯤은 자극적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열렬한 사랑, 좀 더 가슴 뛰는 사랑, 좀 더 미치는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것도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드라마틱하게. 물론 인간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위험을 감수해보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금지된 사랑의 스릴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타입의 여자 중에는 이른바 나쁜 남자 캐릭터에 끌리는 사람이 많다. 장은실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까칠할수록 더 끌린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그녀는 이상하게 남자 관계만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주 그런 자신을 한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인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했는데 만나는 남자들의 유형이 다 비슷했다. 남자들은 이기적이고 못돼먹고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오히려 은실 씨 앞에서는 당당하게 구는 점까지 닮아 있었다. 그 중에는 돈을 요구하는 남자도 있어서 은실 씨의 재정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녀의 연애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남자들과 만나지 말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은실 씨의 귀에는 그런 간곡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비슷한 캐릭터의 나쁜 남자에게 끌리곤 했던 것이다. 은실 씨와 같은 타입은 반듯하고 성실한 남자들을 잘 참아내지 못한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착하고 성실한 남자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만족한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웬만한 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대신 극적인 긴장감이나 재미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나쁜 남자 캐릭터에 끌리는 여자에게는 흥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여자들일수록 그 무엇에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 거칠고 파괴적이며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남자에게 더 강하게 이끌린다. 단 하루도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늘 다른 여자가 있으며 그래서 더 미칠 듯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남자라야 비로소 사랑을 느낀다. 그와 같은 타입은 대부분 자기 파괴적이고 열등감이 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밝고 희망적인 것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을 가진다. 성실하고 반듯하게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라니 나더러 그 지루함을 참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한다. 어긋난 이끌림. 성실한 남자들 역시 나쁜 여자 캐릭터에 끌리는 경우가 많다. 그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착하고 배려할 줄 알고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여자보다는 히스테리가 심하고 이기적이며 제멋대로인 여자한테 더 자주 반하곤 한다. 그런 어긋난 이끌림은 우리의 그림자 본능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그림자란 융의 정신의학 이론에 나오는 말로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본성을 의미한다. 성실하고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남자일수록 내면에는 충동과 일탈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갈망, 즉 그림자 본능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쁜 여자 캐릭터에 매혹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호기심과 갈망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 그런 관계는 대부분 혼란과 괴로움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찾아드는 극적인 감정의 고양 상태가 문제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 몰입하다 보면 스스로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물론 어긋난 이끌림에는 그림자 본능 외에도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성장 환경, 과거의 특정한 경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 나에게 없는 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기본적인 보상 심리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역시 행복의 속절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기질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도 모르게 비극적인 경험에 몰두하게 하는 건 아닐까? 어느 유럽 작가의 말처럼 불행에 대한 사라질 줄 모르는 허영심이 문제다. 파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허영심을 깨부수는 용기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파괴적이고 비참한 연애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심리. 썸을 타다 라는 말보다 남녀 관계에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는 말이 어장 관리다. 어장 관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여러 이성에게 호감과 여지를 주면서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행위, 애인이 생겨도 다른 이성을 끊어내지 못함. 어장 관리에도 기준이 있을까? 대개 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장 관리로 봐야 한다고. 애인이 있어도 2명 이상의 이성과 연락하고 돌아가며 만나는 것. 의미 없는 카톡을 날리다가 상대가 진지해진다 싶으면 발을 빼는 것. 한동안 연락 없다가 오랜만에 뭐해? 라고 하면서 찌질하게 연락하는 것 등이 어장 관리의 기준이다.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꼭 못생기고 말 많은 것들이 그런 짓을 한다며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저 혼자 어장관리하는 타입도 화를 부르기는 마찬가지라고. 가장 나쁜 것은 어장관리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타입이라고 한다. 쿨하고 싶지만 쿨하지 못한 사람들.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개는 애정 결핍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대는 아무라도 상관없다. 다만 내게 호감을 보이는 누군가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실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사실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다. 그들이 자존감을 남한테서 찾는 이유는 물론 스스로 찾을 수 없어서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기에 자기 대신 자존감을 높여줄 누군가를 찾는다. 스스로 자존감을 찾으려면 자신의 나쁜 면이나 상처, 내면적 상황 등을 떠올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강한 마음을 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 따라서 그걸 겪는 대신 나의 내면이 아닌 밖에서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을 여러 명 만들어내서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다. 그들은 대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정을 유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익숙하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을 때 무의식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습관으로 굳어져 안정감을 원하는 때가 오거나 괜찮은 상대를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설령 알아본다 한들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몰라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물을 끊어내라. 어장관리는 그것을 당하는 상대방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두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이성을 만나도 반사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의심부터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애 시작을 망설이게 되고 시작은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잘 이어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한테서 어장관리의 기미가 느껴지면 바로 그물을 끊어내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게 당해본 사람들의 주장이다. 어장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관리 대상이 연락을 끊으면 오히려 매달린다고 하지만 일단 매달리기는 해도 사귀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특징이다. 그들이 매달리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일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에게는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다. 흥미롭게도 스스로 기꺼이 물고기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이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만 남았을 때 차지하겠다는 절박한 심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개 상대는 다른 이성을 찾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하지만 그런 타입은 답이 없으므로 당해보고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둘 수밖에 없다고. 이래저래 어장관리 역시 썸을 타는 것만큼이나 피곤한 일인 셈이다.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운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피운 남자는 없다. 사람이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진실이 아니란 걸 당신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개선문의 여주인공 조앙 마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다. 소설가 마르케스도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어떤 여자도 배신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으며 각각에게 똑같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독일 작가 비렐름 게나치오는 아예 두 여자를 사랑하기라는 책을 썼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람? 이런 말을 하고 싶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작가의 의도가 이해되기도 한다. 주인공인 중년의 남자에겐 유디트와 잔드라라는 두 연인이 있다. 두 여자는 모든 면에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는데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다. 유디트가 빛을 추구하는 것도 멋진 일이요. 잔드라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하다. 그토록 서로 다른 두 여자인 만큼 남자는 한쪽에 치우치지 못하는 것을 언제라도 다른 쪽에서 채울 수 있다. 세상에 그런 호사가 따로 없는 셈이다. 모든 남자들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로망을 완벽히 실천하고 있다고나 할까? 물론 여자들끼리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 남자는 매우 공평하게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역시 매우 공평하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강력하게 변호한다. 두 여자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런 사랑은 두 개의 튼튼한 닻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랑은 사람을 살찌우며 내게 필요하다. 그건 음란하지도 야비하지도 특별히 본능적이거나 음탕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두 편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싶다. 아니, 이게 무슨 맞아 죽을 소리야? 하는 쪽과 와우! 하고 찬탄의 비명을 지르는 쪽으로 말이다. 어쨌든 작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일갈한다. 나는 그런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자주 비교한다. 누구도 부모 한쪽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을 덜 사랑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 기억 속에서 둘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넨에 함께 갔던 사람이 잔드라였는지 함부르크엔 유리티와 같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헛갈린다. 그때마다 참담한 기분이 들고 또 양쪽에 실수를 하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여자가 기억 속에서 한 사람으로 합쳐지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라고 말한다.
구두 여자의 처지에서 보면 남자의 행동은 철면피의 불안당 같은 짓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끝까지 그 뻔뻔스러움을 고수해 나간다. 그 덕분에 책은 꽤 재미있게 읽히지만 영화 속에도 그런 사랑 이야기가 적지 않다. 줄앤 짐이나 글루미 선데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두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내와 연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라면 더 많다. 닥터 지바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라면 어떨까? 과연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걸까? 그것이 매우 철면피한 짓이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정말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걸까?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곱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지적인데다 언제나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갖고 있죠. 전 그런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한테 아내는 둘도 없이 소중한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제 삶에서 그런 아내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인성 씨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도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아내의 판단력에 지금까지 크게 의지해 왔다. 인성 씨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느냐며 눈물마저 내비쳤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인성 씨의 말로는 그 여자는 아내에 비하면 모든 것이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예쁘지도 않고 지적인 면은 더욱 없으며 그저 한 마리 작은 새처럼 가여워서 그가 돌봐주어야만 하는 여자였다. 또 한 가지, 인성 씨는 그녀와의 섹스에 탐닉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 누구도 그의 아내조차도 채워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미치게 하는 요소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두 여자가 다 피로해 보였다. 그의 욕심대로 가질 수만 있다면 말이다. 사실 인성 씨의 이야기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인성 씨와 같은 타입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타입이란 한마디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로도 얼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남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중요할 뿐이다. 상처는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 옳겠다. 그들은 남들에 대해서 애초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말솜씨도 대단하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넣다 보니 능력도 크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한다. 그런 타입과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그들에게 크나큰 신뢰를 느낀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그런 사람이 가족이거나 연인인 경우 상대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난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이 보이는 분노와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우선한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부드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날에는
그의 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 순간에는 가족도 연인도 그에겐 방해꾼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예로 든 인성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아내와 애인 둘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과 상담마저 이용하려고 덤비는 남자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신에게 아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할 뿐이다. 게다가 그것을 사랑이라 우기고 있다. 애인에게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녀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은 줄 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하기를 꺼린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융의 말이다. 융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혼을 더 두려워하며 웬만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안정된 결혼 생활이 남자에게는 일종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임상 실험을 봐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남편이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반면에 아내는 단호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특히 남편이 외도했을 때 그런 경향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인성 씨 역시 그런 이유로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내를 곁에 두려고 했을 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 그들이 으스스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외엔 달리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나이가 들면 연애가 두려워지는 이유. 많은 여성들이 20대에는 맹목적인 연애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30대가 되니 사람이 아닌 조건이 보여서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차가 있으리라.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상황에 더 많이 부딪히다 보니 조건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간다. 출발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앞으로 고생을 덜 할 테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아직 20대일 때는 젊은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연애도 그다지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고생스러움을 겪으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드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서로의 경제적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조건이 좋은 사람은 한정되어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내 주위에서 수준에 맞거나 나보다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더욱 마땅한 사람이 드물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연애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조건이 전부는 아니다. 또한 30대는 이미 몇 번의 연애 경험 덕분에 그 남자가 그 남자다라는 말에 동의하게 되는 나이다. 그러니 연애 과정을 새로운 누군가, 그것도 대개는 나처럼 비슷하게 살아온 지쳐있는 30대의 누군가와 또다시 반복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귀찮다고 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보다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조건을 따져보고 실속을 챙기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처음의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온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커진다고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지라도 나에겐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다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결혼은 실속을 챙기는 데 집착하고 조건만 보고 했다가는 나중에 몇 배로 괴로움을 겪는 수가 있다.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돌발 상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상대의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또한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알아보는 게 진정한 결혼의 조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힘을 나한테서 더 많이 찾을 것인가? 상대방에서 조금 더 의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동등한 관계에서 해결점을 찾고 싶은가? 자신의 이런 성향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고 보면 이래저래 나이 들수록 연애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다만 너무 따지는 게 많아서 쉽게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내 직관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주기만 한다면 너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연애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버리기.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몰입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껏 자신이 누구인지 별 의심 없이 살아오던 사람도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 회복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벅찬 욕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덕분에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다. 자기 연애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세상에서 숨쉬는 모든 존재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눈부심에 가슴이 뛰게 된다. 설사 아주 하찮은 풀잎 하나일지라도. 심리학자 도로시 테노브는 그와 같은 몰입의 상태를 가리켜 사랑 대신 리머런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행복의 극치 속에서 공기 속을 붕붕 떠다니는 기분을 느낀다. 앉으나 서나 욕망의 대상만을 생각하다 만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상대에게 달려간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가슴에 저릿한 통증이 오고 그래서 미칠 듯이 기쁘며 마치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처럼 온몸이 뜨거움으로 전율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랑에도 일종의 휴지기가 찾아든다. 얼굴만 봐도 입가에 피던 웃음꽃 대신 익숙함과 편안함이 자리 잡는다. 서로가 너무 적응이 된 탓일까? 가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스탠버그의 말을 빌리면 열정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자리 잡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약속과 책임감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여러 갈등과 그로 말미암은 파국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랑은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은 이 시기의 갈등을 거쳐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 참 어렵다. 많은 사람이 말하듯 사랑은 참 어렵다. 아프고 복잡하다. 질이 멸렬하며 감정 소모도 심하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처음 그대로의 느낌과 모습으로 사랑을 지키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쇼핑을 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며
그렇게 맹목적이자 무자비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마주보고 걸을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떨어질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서로의 체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찔러대는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굳이 함께하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더 행복하게 제대로 잘 살기 위해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혼자 있기를 선택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괴롭거나 아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외롭다고, 힘들다고,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또는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을 도피처나 은신처로 삼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연애든 결혼이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하나뿐인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무엇을 보고 반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애, 특히 결혼은 상대의 가족 수부터 현재의 재정 상태까지 많은 것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중에는 당연히 외적인 것이 상당수 포함되며 여자는 외모, 남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상대의 외적인 조건을 우선시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득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아름다움을 최상의 조건으로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이나 학벌, 집안 등 배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어떠한가? 하지만 모든 물리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그리고 행복함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함,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어하는 호기심 따위 말이다. 그뿐인가? 이 차갑고 무정한 세상에서 콩 한 쪽도 기꺼이 행복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만을 내세운 만남에서 그런 소소한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모도 능력도 영원히 소진되지 않고 내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유한하지 않으랴.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면을 중시하는 일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그들은 처음 몇 번 외적인 면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에게 더 편하고 만족감을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한다. 그리 달달하지 않은 연애의 온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면모를 다 갖추었기를 바란다. 멋진 외모에 좋은 학벌과 많은 재산, 거기에다 똑똑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유머 감각까지 갖추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라면 모를까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것을 찾아서 환상 속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이다. 그들이 환상을 품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기대치를 다 채워주는 마법 상자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의 내면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무의식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너무도 간절한 욕구가 들어있다. 그들은 애초에 그와 같은 망상이 없었다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갖고 있던 망상이 깨어지는 순간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대개는 다시 기회가 찾아와도 더 이상 연애에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 물론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투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특히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그런 기대와 환상을 깨트려버린 사람이다. 그들은 어디에도 마법의 상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한두 가지 매력만 있어도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덕분에 누구보다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연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이고 제한된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도 덜 느낀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므로 불평한 일도 없다. 반대로 망상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전 존재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사람은 대개 비참하게 사랑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나의 조건은 완벽한가? 사랑에 대해 환상을 꿈꾸고 완벽주의를 적용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자신의 욕구가 빚어낸 신기루일 뿐이다. 신기루를 볼 때가 언제인가? 사막을 헤매다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쳤을 때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상이 가득한 사랑에 매달리는 이유도 영혼이 허기지고 메말라서인지도 모른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클수록 언젠가 더 큰 실망과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따라서 그런 지나친 기대를 포기할 때까지 실망과 좌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진짜 사랑이 싹트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조건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과연 상대방의 기대에 맞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마법 상제나 구세주 역할을 바랄 때 과연 그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바란다는 것은 게임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사랑은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는 문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이 말은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체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환기해 준다. 하지만 사랑하는 법이 쉬이 익혀질 리 없다. 중요한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법이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단적인 예가 사랑의 좋은 부분만 보려는 행동이다. 지금 이 사랑이 영원히 좋은 쪽으로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나 할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랑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와 상처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성숙한 사랑은 그런 갈등과 좌절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미운 마음이 들고 갈등이 생기면 그걸로 우리 관계는 끝
이라고 선언하곤 돌아서 버린다. 그러면서 난 늘 왜 연애가 제대로 안 되는 거냐고 한탄한다. 갈등하고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노력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에서도 능동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마치 비즈니스를 할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를 낯설어 한다. 이상하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고 또 저절로 떠나가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랑에도 경영이 필요하다. 사랑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사랑만큼 절실하게 제대로 경영해야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사랑을 능동적으로 경영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힘들어한다. 그들은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나와 그처럼 다를 줄 미처 몰랐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 우린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긴다. 이 세상에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성장 과정, 생활 습관, 정서 상태 등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게 당연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처럼 다른 점 때문에 상대방에게 끌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며 미워해도 되는 걸까?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는 커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나라면 안 할 행동을 너는 왜 하는가다. 맞는 말이다. 나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상대 때문에 나는 괴롭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은 그가 나와는 다른 가치관, 다른 윤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상대방이 나와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고 시비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고 사랑을 키워나가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훈련이 제대로 진행될 때 우린 비로소 성숙한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되뇌어보라. 중요한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법이라고.